40년을 함께 살았는데 남편이 제 이름을 잊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깜빡한 줄 알았어요. 나이가 들면 다 그런 거라고, 저도 요즘 열쇠를 어디 뒀는지 자주 잊어버린다고 그렇게 웃어넘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남편이 저를 보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저기요, 여기가 어디예요? 우리가 20년째 살고 있는 집에서, 제가 매일 아침 밥을 차려주던 그 식탁 앞에서 남편은 처음 보는 사람을 대하듯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낯설지만 순수한, 두렵지만 맑은 그 눈빛이요. 저는 그날 화장실에 들어가서 수건으로 입을 틀어막고 울었습니다. 소리가 새어나갈까봐, 남편이 들을까봐 있는 힘을 다해 울음을 눌렀습니다. 무릎이 꺾였고 타일 바닥이 차가웠고 얼마나 울었는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수를 하고 머리를 매만지고 다시 부엌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남편의 밥그릇에 국을 떠넣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오늘도 살아야겠다고. 제 이름은 박수님입니다. 올해 66입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저를 알아보지 못하는 남편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남편 이정우와 저는 24살에 만났습니다. 중매로 만났지만 첫날부터 저는 이 사람이 좀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다른 남자들은 첫 만남에서 자기 직장이 어디고 집이 몇 평이고 차가 뭐냐는 이야기를 주로 했는데 이정우는 달랐습니다. 처음 만난 자리에서 대뜸 제게 물었어요. 제일 좋아하는 계절이 뭐예요? 저는 당황해서 가을이라고 했고 왜 가을이냐고 물으니까 낙엽이 예뻐서라고 했더니 남편은 눈을 가늘게 뜨면서 웃었습니다. 저는 가을이 슬퍼서 좋아요. 슬픈 게 꼭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 말이 마음에 박혔습니다. 슬픈 게 꼭 나쁜 건 아니라고 그렇게 담담하게 말하는 사람이라니. 저는 그날 집에 돌아와서 어머니한테 말했습니다. 저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다고요. 우리는 이듬해 봄에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중학교 기술 선생님이었고 저는 동네 약국에서 일했습니다. 돈이 많지 않았지만 부족하다는 느낌은 없었습니다. 남편은 월급날마다 제가 좋아하는 붕어빵을 사들고 왔고 저는 남편이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1년 365일 빠지지 않고 끓였습니다. 아이 둘을 낳았고 키웠고 시댁 어른들 모시며 울고 웃었고 어느새 우리 둘 다 머리가 하얗게 새었습니다. 결혼하고 10년쯤 됐을 때였어요. 남편이 갑자기 카네이션을 들고 왔습니다. 어버이날도 아니고 기념일도 아닌 그냥 화요일이었어요. 왜 꽃을 사왔냐고 했더니 남편이 멋쩍게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그냥 오다가 봤는데 당신 생각났어. 저는 그 말이 너무 쑥스러워서 꽃을 받아들고 부엌으로 들어가 버렸는데 혼자서 한참 웃었습니다. 30대 중반의 남자가 그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게 우습기도 하고 좋기도 했어요. 그 사람이 지금 제 앞에 앉아서 밥을 먹고 있습니다. 그 사람 맞는데 그 사람이 아닌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몸은 있는데 기억이 사라진 사람, 그게 얼마나 이상한 감각인지 겪어보지 않으면 모를 거예요. 그 세월이 다 남편 안에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 카네이션도 그 멋쩍은 웃음도 다 남편 안에 차곡차곡 쌓여 있는 줄 알았습니다. 남편이 퇴직하고 2년쯤 됐을 때였어요. 처음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건 아들이었습니다. 명절에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남편이 큰 아들 이름을 자꾸 틀렸어요. 준혁이를 준수라고 불렀다가 잠시 후엔 또 다른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농담하는 줄 알고 웃었지만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그날 밤 남편에게 슬쩍 물었어요. 오늘 준혁이 왔었잖아. 걔 요즘 어때 보여?
남편은 잠깐 멈추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준혁이가 누구야? 그 한마디가 제 세상을 바꿔놨습니다. 병원에 가는 길이 참 멀게 느껴졌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야 하는 거리였는데 그날따라 차가 막혀서 1시간 반이 걸렸어요. 남편은 창밖을 보면서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저도 아무 말 못했습니다. 신경과 진료실 앞에서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는데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아무 말 없이 그냥 쓱 제 손을 잡더니 무릎 위에 올려놨습니다. 그 손이 따뜻했습니다. 뭔가를 알고 있는 것 같기도 했고 그냥 습관적인 행동인 것 같기도 했습니다. 어떤 쪽이든 저는 그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대기실에 앉아 주변을 둘러봤어요. 저희 말고도 나이 드신 분들이 여럿 계셨는데 옆에 앉은 아드님인지 며느리인지 모를 분들이 어르신 곁에서 서류를 챙기거나 음료를 드리거나 하고 있었습니다. 다들 비슷한 표정이었어요. 걱정인지 지침인지 슬픔인지 딱 잘라 말하기 어려운 그 복잡한 표정. 저도 그 표정을 하고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검사는 사흘에 걸쳐서 진행됐습니다. MRI 찍고 인지 기능 검사하고 피 검사에 소변 검사까지 남편은 검사마다 성실하게 임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림을 보여주면서 뭐냐고 물으면 또렷하게 대답하고 숫자를 거꾸로 외우라고 하면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대답했습니다. 마치 시험 잘 보려고 긴장한 학생 같았어요. 평생 선생님이었던 사람이 환자 신세가 된 것도 모르고 열심히 검사에 응하는 모습이 너무 안쓰러워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2번째 날 검사가 끝나고 병원 앞 벤치에 잠깐 앉았어요. 남편이 자판기 커피를 먹고 싶다고 해서 커피 2잔을 뽑았습니다. 남편이 종이컵을 2손으로 감싸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검사라는 게 왜 이렇게 많아? 나 어디 아픈 거야? 저는 대답하기 전에 잠깐 멈췄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몰라서요. 그냥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조금 건강관리해야 한대요. 별거 아니야.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고 커피를 홀짝였습니다. 그 커피 맛이 어땠는지 지금도 기억합니다. 썼어요. 자판기 커피가 원래 쓰지만 그날은 유독 더 쓰게 느껴졌습니다. 결과가 나왔을 때 의사 선생님은 아주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알츠하이머 치매 초중기라고. 진행을 늦출 수 있는 약이 있지만 근본적인 치료는 없다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는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머릿속이 너무 맑아졌어요. 이걸 들어야 할 사람이 저 하나라는 게 그렇게 선명하게 느껴진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 옆에 앉아서 2손을 무릎 위에 얹고 의사 선생님 말씀을 한마디도 빠뜨리지 않으려고 집중했습니다. 나중에 혼자 수첩에 적어두려고 머릿속에 단어 하나하나를 새겼습니다. 집에 오는 길에 남편이 물었습니다. 검사 결과 좋게 나왔어? 저는 잠깐 그의 얼굴을 봤습니다. 맑은 눈이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맑은 눈. 저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응, 별거 없다고 했어. 약 조금 먹으면 된대. 거짓말이었습니다. 살면서 이렇게 선의의 거짓말을 한 적이 없었는데 그날은 그게 제가 해줄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남편이 잠든 후 저는 주방 식탁에 혼자 앉아서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수첩에 적었습니다. 병명, 약 이름, 주의사항, 앞으로 생길 수 있는 증상들. 그 단어들을 하나씩 받아 적으면서 처음으로 실감이 났어요. 이게 현실이구나 하고요. 수첩 마지막 줄에 이렇게 썼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곁에 있겠다. 누가 볼 것도 아닌데 적었습니다. 저 자신한테 하는 약속이었어요. 병이 깊어지는 건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약을 먹기 시작하고
6달쯤 됐을 때부터 확연히 달라졌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어제 일을 기억 못하는 날이 늘어났고, 예전엔 혼자 잘하던 세수나 양치질도 제가 옆에서 도와줘야 하는 날이 생겼습니다. 그래도 남편은 여전히 저를 알아봤어요. 제 이름은 가끔 헷갈려도 제가 누구인지는 알았습니다. 밥을 먹다가 갑자기 손을 내밀면서 이렇게 말하곤 했어요. 당신이 있어서 다행이야. 그 말이 저에게 하루를 버티는 힘이 됐습니다. 남편이 예전과 달라진 게 하나 더 있었어요. 웃음이 많아졌습니다. 예전엔 그렇게 무뚝뚝했던 사람이 병이 생기고 나서 오히려 자주 웃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어린이들이 나오면 따라 웃고 제가 실수로 뭔가 떨어뜨리면 깔깔 웃었어요. 처음엔 그게 낯설었는데 나중엔 오히려 그 웃음을 기다리게 됐습니다. 40년 결혼 생활에서 이렇게 자주 웃는 남편은 처음이었으니까요. 아이러니하게도 병이 생긴 후에 남편은 더 순해졌습니다. 그런데 병이란 게 가만히 있지를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자다가 깼는데 남편이 없었어요. 화들짝 놀라서 일어나 집안을 살폈더니 현관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밤 2시였어요. 슬리퍼도 안 신고 나간 거였습니다. 뛰어나가 골목 이쪽 저쪽을 봤는데 안 보였습니다. 핸드폰을 들고 뛰다가 2블록 떨어진 골목 어귀에서 남편을 찾았어요. 가로등 아래 서 있었는데 아무 표정도 없이 그냥 서 있었습니다. 어디 가요? 물었더니 남편이 고개를 돌리면서 말했어요. 학교 가야 하는데 길을 잃었어. 퇴직한 지 이미 3년이 지난 때였습니다. 남편 머릿속엔 아직 선생님으로 살던 시절이 살아 있었던 거예요. 집에 데려와 발을 씻겨주면서 저는 그날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무서운 게 아니라 두려운 거였어요. 이 사람을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이 사람이 어느 날 혼자 나갔다가 돌아오지 못하면 어떡하나, 그 생각이 발끝부터 올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 발이 너무 차가웠어요. 맨발로 밤 골목을 걸었으니까요. 수건으로 발을 닦아주는데 발바닥이 시뻘겋게 돼 있었고 그걸 보면서 저도 모르게 2손으로 남편 발을 감쌌습니다. 그 다음날 현관에 경보장치를 달았습니다. 문이 열리면 소리가 나는 것으로요. 남편 방문 손잡이엔 잠금장치를 달까 하다가 그건 너무 갇힌 느낌이 날 것 같아서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남편 발목에 위치 추적기를 채웠어요. 처음에 남편은 이게 뭐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거짓말을 했어요. 심장이랑 연결된 거래. 자꾸 맥박이 좀 이상하다고 했잖아. 병원에서 달아줬어. 남편은 자기 발목을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이런 거짓말이 당연해지는 삶이 됐구나 싶었어요. 그렇게 하나씩 우리 집이 바뀌어 갔습니다. 문에 경보가 달리고 화장실 벽에 손잡이가 생기고 가스레인지는 자동 차단 장치가 붙었습니다. 남편이 가스불을 켜놓고 잊어버린 적이 2번 있었거든요. 집이 점점 병원 같아진다는 느낌을 받으면서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안전이 먼저니까요. 그 과정에서 제가 배운 게 하나 있어요. 감당할 수 없는 것에 매달리는 것보다 할 수 있는 것을 하나씩 하는 게 낫다는 거요. 아이들은 처음엔 자주 왔습니다. 아들 준혁이, 딸 지연이 둘 다 주말마다 왔어요. 아버지 상태를 보고 많이 울기도 했고 뭘 도와줄 수 있냐고 어머니 혼자 다 하면 안 된다고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지연이는 요양보호사를 구해보자고 했고 준혁이는 아버지를 요양원에 모시는 건 어떻냐는 말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났는지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요양원이 나쁜 데가 아니라는 걸 알고 아들이 나쁜 마음으로 한 말이 아니라는 것도 알지만 그냥 그 말이 싫었습니다. 남편을 시설에 보낸다는 게 제가 남편을 포기한다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손을 놓는 것 같았습니다. 40년을 같이 살면서 서로 손 내밀면 닿을 거리에 있던 사람을 이제는 면회 시간에만 만나야 한다는 게 아무리 합리적인 선택이라도 저한테는 너무 먼 이야기였습니다. 준혁이는 그날 이후로 한동안 그 말을 꺼내지 않았어요. 아마 제 눈빛에서 뭔가를 읽었겠죠. 그래도 고마웠습니다. 나름의 배려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아이들의 발걸음도 뜸해졌습니다. 처음엔 격주로 오더니 나중엔 한 달에 한 번, 또 나중엔 명절 때만. 나쁜 아이들이 아니에요. 각자 삶이 있고 직장이 있고 아이를 키우고 있으니까요. 저도 이해합니다. 진짜로 이해합니다. 다만 이해한다고 해서 서운하지 않은 건 아니었어요. 명절 끝나고 아이들이 돌아간 밤 혼자 설거지를 하면서 수도꼭지 틀어놓고 눈물을 흘린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물소리에 섞어 울면 아무도 모르니까요. 한 번은 지연이가 전화를 했는데 제가 너무 지쳐있던 날이었어요. 전화 받자마자 지연이가 엄마 목소리가 왜 그래? 하고 물었습니다. 별거 아니라고 했는데 지연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한테 너무 못하는 것 같다고, 자기가 곁에 없어서 미안하다고. 저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나한테 미안해할 게 없어. 너도 너 사는 거 잘 살면 돼. 전화를 끊고 나서 오히려 제가 울었어요. 딸이 우는 소리를 들으니까 제 서운함이 어디로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루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설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요. 남편 방에 가서 창문을 열어 환기시키고 기저귀를 확인합니다. 처음 기저귀를 채웠을 때 남편이 너무 싫어했어요. 자존심이 상한다고, 이게 뭐냐고 치워달라고 했습니다. 저도 그 자존심이 가슴 아팠지만 밤새 이불을 적시면 남편도 힘들고 저도 매일 빨래하기가 무리였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설득했어요. 잠 잘 때만 편하라고 하는 거야. 낮에는 안 해도 돼. 그렇게 말하면서 남편 눈치를 보고 며칠은 거부해도 받아들이길 기다렸습니다. 지금은 저항하지 않아요. 이제는 기저귀를 채워도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습니다. 기저귀가 뭔지 모르는 것 같기도 해요. 그게 더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저항하던 게 사라졌다는 게 그만큼 병이 깊어졌다는 뜻이니까요. 세수 도와주고 양치 도와주고 옷 갈아입혀 드립니다. 남편이 좋아하는 스트라이프 남방이 있어요. 그거 입혀드리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이유는 모르지만 그 옷을 입으면 덜 불안해해요. 어쩌면 그 옷에서 뭔가 익숙한 감각을 느끼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남방을 세탁하고 다리고 또 세탁하면서 최대한 깨끗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낡아서 어깨 솔기 부분이 살짝 닳았는데 못 버리겠어요. 이게 닳아 없어지면 어떡하나 싶어서 같은 무늬 비슷한 옷을 인터넷에서 찾아봤는데 똑같은 건 없었습니다. 아침 식사는 부드러운 걸로 합니다. 치아가 약해졌고 씹는 것도 전보다 느려졌거든요. 죽이나 무른밥, 생선이면 가시를 다 발라서 드립니다. 남편은 예전에 갈치조림을 참 좋아했는데 지금은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냥 앞에 놓아주면 먹고 안 놓아주면 먹는다는 생각 자체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제 기억 속에 남편이 좋아하던 음식들을 해드립니다. 드시든 안 드시든 제가 아는 그 사람의 입맛대로 차려드리고 싶습니다. 식사가 끝나면 텔레비전을 틀어드립니다. 옛날 가요 프로그램이나 자연 다큐멘터리를 좋아해요. 아, 이건 여전합니다. 신기하죠?
사람 얼굴이랑 이름은 다 잊어버렸는데 새가 나오거나 산이 나오면 남편이 눈을 빛냅니다. 저 새 봐, 예쁘다. 그럴 때 남편 얼굴이 정말 어린애 같아요. 순수하게 반짝이는 눈이 제가 처음 만났을 때 남편 눈이랑 닮았습니다. 그 눈을 볼 때마다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아직 여기 있다고요. 오전 햇살이 좋은 날엔 베란다에 나가서 같이 앉아 있어요. 남편이 화분을 좋아합니다. 퇴직하고 나서 직접 고추랑 상추를 키웠는데 지금은 물 주는 것도 잊어버리니까 제가 다 합니다. 그래도 남편은 화분 앞에 앉아서 잎을 한참 들여다보곤 해요. 손가락으로 잎을 살살 건드리면서 뭔가 좋은 표정을 짓습니다. 그럴 때 저도 옆에 앉아서 그냥 같이 햇볕을 쬐입니다. 아무 말 없이요. 그게 우리의 아침입니다. 제일 힘든 건 밤입니다. 낮에는 어찌어찌 버팁니다. 해야 할 일이 있으면 움직이게 되거든요. 그런데 밤에 남편 재워놓고 혼자 거실에 앉아 있으면 그때 비로소 제가 얼마나 지쳐 있는지 느껴집니다. 등이 아파요.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삐걱거립니다. 66인데 66 몸에 맞지 않는 일들을 매일 하고 있어요. 남편을 부축할 때마다 제 어깨에서 소리가 납니다. 그래도 표정을 관리합니다. 남편 앞에서는 아프다는 내색을 안 합니다. 이 사람이 눈치채면 마음이 불편할 테니까요. 아직 그 정도의 감정은 느끼거든요. 제가 힘들어 보이면 남편이 미안해합니다. 그래서 저는 웃습니다. 힘들어도 웃습니다. 새벽에 남편이 깨서 소리를 지르는 날이 있어요. 가끔 환각 증세가 생기거든요. 아무도 없는데 누가 왔다고 하고 방 안에 아무것도 없는데 뭔가 있다고 무서워합니다. 처음엔 저도 그 상황이 너무 낯설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같이 방을 보면서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고 설득하면 오히려 더 흥분했습니다. 치매 환자한테 현실을 논리로 설득하는 건 안 된다는 걸 나중에야 알았어요. 그래서 방법을 바꿨습니다. 남편이 무섭다고 하면 저도 같이 무서운 척합니다. 그래, 나도 봤어. 근데 우리가 있으니까 이제 가겠지. 그렇게 말하면 남편이 좀 안심해요. 제 편이 있다는 게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남편 손을 잡고 이야기합니다. 없어. 여기 나밖에 없어. 나 여기 있어. 그 말을 반복하다 보면 남편이 조금씩 진정됩니다. 제 목소리를 듣고 안심하는 거예요. 얼굴은 몰라도, 이름은 몰라도 제 목소리는 아직 기억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제 마지막 희망입니다. 혼자 거실에 앉아 있는 밤, 텔레비전을 켜지 않습니다. 소리가 시끄러우면 더 외로워요. 그냥 조용히 앉아서 따뜻한 물 한 잔 마십니다. 아무 생각 안 하려고 해도 생각이 나요. 예전 우리 모습이. 젊었을 때 남편이랑 처음으로 해외여행 갔던 것, 준혁이가 대학 합격했을 때 남편이 혼자 나가서 소주 한 잔 하고 들어왔던 것, 지연이 결혼식 날 남편이 버진로드에서 딸 손을 잡고 걸어가면서 눈물을 삼키던 것, 그 기억들을 저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남편이 잊어버린 것들을 제가 대신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난 봄에 남편이 저를 처음으로 다른 사람으로 착각했습니다. 그날 남편은 저를 보면서 어머니라고 불렀어요. 남편 어머니는 벌써 돌아가신 지 20년이 됐습니다. 저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분이었고 생김새도 전혀 달랐는데 남편은 제 손을 잡으면서 어머니, 왜 이제 오셨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한마디도 못했어요. 어머니가 아니라고 말하면 혼란스러울 것 같고 그냥 맞춰드리자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냥 손을 잡고 있었어요. 오래 걸렸지. 나 여기 있어. 그렇게만 말했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꽉 쥐면서 눈을 감았고
잠이 들었습니다. 저는 남편 잠든 얼굴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이 사람이 어머니가 보고 싶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치매 걸리기 전에도 어쩌면 걸린 후에도 이 사람 안에는 엄마가 보고 싶은 어린 아이가 있었겠구나. 그 생각을 하니까 남편이 불쌍한 것도 아니고 안쓰러운 것도 아니고 그냥 뭔가 뭉클했습니다. 살면서 이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마음먹었습니다. 남편이 저를 누구로 부르든 그 사람이 되어주자고, 어머니가 필요하면 어머니가 되고, 선생님 동료가 필요하면 그게 되고, 친구가 필요하면 친구가 되어주자고, 박수님이어야 한다는 고집을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남편 곁에 누군가가 있어야 한다면 그게 제가 어떤 이름으로 불리든 상관없다고, 그게 제가 남편에게 줄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한 번은 남편이 저를 학교 동료 선생님으로 착각했어요. 김 선생, 오늘 수업은 몇 교시야? 하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냥 김 선생이 됐어요. 오늘은 없어요. 자유시간이에요. 그랬더니 남편이 잘 됐다. 그럼 좀 쉬자 하고 소파에 기댔습니다. 그게 그렇게 자연스러울 수가 없었어요. 저는 그 옆에 앉아서 김 선생으로 1시간쯤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시간이 나쁘지 않았어요.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오시는 날이 일주일에 3번입니다. 사실 처음엔 거절했어요. 제 남편을 남이 손 떼는 게 왠지 불편했고 집에 남이 들어오는 것도 어색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허리 수술을 받고 나서 어쩔 수 없이 부르기 시작했어요. 남편을 부축하다가 디스크가 터졌거든요. 수술 후에 의사 선생님이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이러다 누가 먼저 들어눕겠냐고,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 말이 맞았습니다. 제가 먼저 쓰러지면 남편을 아무도 돌보지 못한다는 걸 그때서야 머리가 아니라 몸으로 깨달았습니다. 김 선생님이라고 50대 중반의 아주머니신데 참 꼼꼼한 분이에요. 처음 오셨을 때 남편이 낯선 사람이 왔다고 불안해해서 한동안 힘들었는데 이제는 김 선생님 목소리를 들으면 오히려 반가워합니다. 사람을 알아보지는 못해도 목소리 톤이나 느낌은 익숙함을 느끼나 봐요. 김 선생님이 오시는 날에는 저도 잠깐 밖에 나갑니다. 3시간 정도요. 그게 제 유일한 자유시간이에요. 처음엔 그 시간에 뭘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남편 걱정이 돼서 공원 벤치에 앉아 있다가 그냥 들어온 적도 있었어요. 핸드폰만 들여다보면서 혹시 김 선생님한테 전화 오는 거 아닌가 기다렸습니다. 그러다가 지연이가 전화해서 엄마 지금 밖에 나온 거 맞지? 그러면 제발 남편 생각 잠깐만 내려놔봐 하고 말했어요. 그 말이 맞았습니다. 지금은 단골 카페가 생겼고 거기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창밖을 보는 게 어느새 일주일 중 제가 제일 기다리는 시간이 됐습니다. 뭔가를 이루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냥 아무 역할도 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 아내도 아니고 간병인도 아니고 엄마도 아니고 그냥 박수님으로만 앉아 있을 수 있는 시간. 카페 사장님은 제가 항상 창가 자리에 앉는다는 걸 알고 제가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그 자리로 안내해 줍니다. 그 작은 배려가 어떤 날엔 눈물 나게 고마워요. 이런 것에도 감사하게 되는 제가 예전과 많이 달라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시간이 저를 살게 해줍니다. 동네에 비슷한 처지의 분들 모임이 있어요. 치매 환자 가족 모임인데 처음엔 그런 모임에 나가는 게 남편의 병을 공개하는 것 같아서 망설였습니다. 창피한 게 아니라 왠지 남편의 사생활을 내보이는 것 같았어요. 남편이 선생님으로 살면서 쌓은 품위가 있는데 그걸 제가 꺼내놓는 것 같아서요. 지금 생각하면 우스운 고집이었지만 그때는 진짜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맏딸 지연이가 억지로 한 번만 가보라고 등을 떠밀었어요. 마지못해 갔는데 거기서 저는 처음으로 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지금껏 남한테 말 못했던 것들, 밤에 혼자 울었다는 것, 남편이 저를 못 알아볼 때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든 적 있다는 것, 그런 말들을 그 자리에서 쏟아냈습니다. 울면서요. 입 밖에 처음 꺼내는 말들이었는데 막히지 않고 술술 나왔어요. 어디선가 터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거기 계신 분들이 아무도 놀라지 않았어요. 다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옆에 앉으신 한 분이 제 무릎을 두드리면서 말씀하셨어요. 저도 그랬어요. 다 그래요. 그 말이 그렇게 위로가 될 줄 몰랐습니다. 당신만 그런 게 아니라고, 다 그렇다고, 그 말 한마디가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끼게 해줬습니다. 그 모임에 매달 나갑니다. 처음엔 저도 받기만 했는데 이제는 제가 새로 오신 분들한테 말해요. 그래도 괜찮다고, 울어도 된다고, 지치는 게 당연하다고.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제가 얼마나 위로받았는지 기억하면서요. 모임에서 만난 분 중에 저보다 훨씬 오래 간병하신 분이 계셨어요. 10년 넘게 혼자 남편을 돌보신 분인데 처음 뵀을 때 표정이 너무 담담해서 제가 오히려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평온하냐고 여쭤봤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평온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이게 제 삶이 됐어요. 그 말을 이해하는데 한참 걸렸는데 지금은 압니다. 버티는 게 아니라 사는 거라는 게 어떤 건지요. 어떤 날은 남편이 갑자기 선명해집니다. 그게 제일 혼란스러워요. 아침에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다가 점심쯤에 갑자기 눈이 또렷해지면서 제 이름을 정확하게 부릅니다. 순임아. 그 한마디에 저는 심장이 내려앉습니다. 왜요? 하면 남편이 이렇게 말해요. 고생시켜서 미안해. 그 말을 하고 나면 다시 안개 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또렷한 순간이 길어야 몇 분입니다. 그 몇 분이 며칠을 버티게 합니다. 의사 선생님은 이걸 루사이드 인터벌이라고 설명해 줬어요. 치매 환자가 일시적으로 인지 기능이 회복되는 순간이 있는데 그게 규칙적이지 않고 예측도 안 된다고. 저는 그 말을 듣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사라진 게 아니라 안에 있는데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거구나 하고요. 어딘가 깊은 곳에 남편이 여전히 살아있고 가끔 그게 수면 위로 올라오는 거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야 제가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을 기다리게 됩니다. 언제 올지 모르니까 항상 준비하고 있어요. 남편이 갑자기 선명해질 때 제가 어떤 표정을 하고 있을지 모르니까 항상 좀 웃고 있으려고 합니다. 남편이 잠깐이라도 제정신이 들었을 때 제 지친 얼굴을 보게 하고 싶지 않아서요. 남편 앞에서 웃는 게 처음엔 억지였는데 이제는 이상하게도 자연스러워요. 남편 얼굴을 보면 실제로 웃음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지난 겨울 남편이 크게 아팠습니다. 폐렴이었어요. 면역이 약해진 상태라 금방 나빠졌고 열흘 동안 입원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운 남편 얼굴이 너무 작아 보였어요. 퇴직할 때만 해도 체격이 좋았는데 이제는 뼈가 느껴질 만큼 여위였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숨 쉬는 걸 보면서 저는 이 사람이 가면 어떡하나 생각했습니다. 슬픔이 아니었어요. 아직은 아니라는, 지금은 안 된다는 감정이었습니다. 아직 해준 게 많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요. 한 번 더 가을 낙엽 보여주고 싶었고 한 번 더 남편이 좋아하는 된장찌개 먹여주고 싶었습니다. 그 마음이 너무 강하게 올라와서 새벽에 혼자 기도했습니다. 그냥 조금만 더 있게 해달라고. 병원에서 열흘을 보내는 동안 저는 면회 시간마다 빠지지 않고 갔어요. 면회가 허용되지 않는 날엔 병원 복도 의자에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간호사 선생님이 그냥 들어가도 된다고 했는데 규칙이 있으면 지켜야 할 것 같아서 그냥 기다렸어요. 그 복도가 얼마나 차가웠는지 모릅니다. 병원 특유의 냄새, 형광등빛, 지나가는 카트 소리. 그 감각들이 지금도 생생해요. 그 복도에 앉아서 남편 선생님 시절 사진들을 핸드폰으로 봤습니다. 교실 앞에서 찍은 사진, 소풍날 학생들이랑 찍은 사진, 체육대회 날 체육복 입고 운동장에 서 있는 사진. 그 얼굴이 지금 안에 있다고 저는 계속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열흘 만에 남편이 퇴원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소파에 앉혀놨더니 남편이 창문 밖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좋다. 뭐가 좋냐고 물어보니까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냥 뭔가 좋은 게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집에 온 게 좋은 건지, 햇살이 좋은 건지, 아니면 그냥 몸이 좀 나아진 게 좋은 건지. 이유는 몰라도 남편이 좋다고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저도 좋았습니다. 정말로 좋았습니다. 살다 보니 이런 날도 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화가 나는 날이요. 남편한테 화가 나는 게 아니에요. 이 상황에 화가 납니다. 왜 하필 우리냐고, 왜 이 사람이 이 병에 걸려야 했냐고, 우리가 뭘 잘못한 거냐고, 그런 생각이 드는 날이 있어요. 그럴 때 저는 집 밖에 나가서 바람을 쐭니다. 그냥 걷습니다. 방향 없이 걷다 보면 화가 어디로 가는지 어느새 사그라져 있어요. 집에 돌아오면 또 해야 할 일이 있고 그 일을 하다 보면 화났던 게 생각도 안 납니다. 그게 이 삶의 방식인 것 같아요. 감당이 안 되는 감정이 생기면 잠깐 내려놓고 다시 돌아오는 것. 아예 없애려고 하면 안 되고 그렇다고 그 안에 빠져 있으면 안 되고 그냥 흘려보내는 거요. 말처럼 쉽지는 않아요. 지금도 잘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예전보다는 낫습니다. 가끔 제 친구들이 전화를 해요. 오래된 친구들인데 다들 각자 손주 보는 재미에 살고 있어요. 해외여행 갔다 왔다는 이야기, 남편이랑 갈비찜 먹었다는 이야기, 요즘 배드민턴이 재미있다는 이야기.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웃어요. 진짜로 웃겨서 웃는 게 아니라 그 이야기들이 다른 세상 이야기 같아서 그 거리가 우습게 느껴져서 웃는 거예요. 친구들은 제가 힘들다는 걸 알지만 뭐라고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저도 그 이야기들이 듣기 싫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들이 세상이 아직 돌아가고 있다는 걸 알려줍니다. 오늘 아침 일이에요. 남편 밥을 먹이다가 남편이 갑자기 숟가락을 내려놓더니 저를 바라봤습니다. 한동안 그렇게 보더니 말했어요. 예쁘다. 저요? 저한테 한 말인지도 몰랐어요. 돌아봤는데 저밖에 없었어요. 66살 주름지고 머리는 반쯤 흰 제가. 남편이 저를 보고 예쁘다고 했습니다. 웃음이 나왔습니다. 민망하기도 하고 뭉클하기도 하고 그냥 피식 웃음이 나왔어요. 갑자기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남편이 다시 숟가락을 들면서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아까 한 말을 기억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밥을 먹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하루 종일 품고 다녔습니다. 걸을 때도 설거지할 때도 남편 낮잠 재워놓고 혼자 앉아 있을 때도 예쁘다는 말 하나가 그렇게 오래 갈 수 있는지 몰랐어요. 생각해보면 이 사람이 저를 예쁘다고 말한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건강했을 때도 그런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병이 든 지금 그 말을 들을 줄은 몰랐습니다. 뭔가를 알고 한 말인지 그냥 나온 말인지는 모르겠어요. 어느 쪽이든 상관없습니다. 그 말이 제게 닿았고 저는 그걸 받았어요. 그걸로 충분합니다.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만약 내가 먼저 아팠다면 어땠을까?
내가 치매에 걸려서 남편을 못 알아봤다면 남편이 나를 어떻게 돌봤을까 생각하면 울컥합니다. 이 사람이 저를 돌봤을 거예요. 투박하게, 서툴게, 그래도 끝까지. 그 확신이 어디서 오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확실합니다. 그 확신이 저를 버티게 하는 것 중 하나예요. 40년을 살면서 이 사람한테 화가 많이 났습니다. 말이 없어서 속상했고, 무뚝뚝해서 서운했고, 집안일을 잘 안 도와줘서 혼자 끙끙 앓은 적도 많았어요. 결혼 생활이 항상 좋기만 했다고 하면 거짓말입니다. 싸운 적도 있고, 며칠씩 말 안 한 적도 있고, 이 사람이랑 같이 사는 게 맞나 싶을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모든 게 다 그리워요. 말이 없어서 속상했던 것도, 무뚝뚝해서 서운했던 것도, 그 사람이랑 싸울 수 있었던 시절이 지금은 얼마나 좋은 시절이었는지 그때는 몰랐어요. 그냥 살다 보니 몰랐던 겁니다. 뭔가를 잃어봐야 그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아는 것처럼요. 이제 남편 병이 꽤 깊어졌습니다. 말수가 많이 줄었어요. 예전엔 뭔가 헷갈리는 이야기라도 하면서 하루 종일 중얼거렸는데 요즘엔 하루에 몇 마디 안 해요. 그 침묵이 때로는 편하고 때로는 너무 무겁습니다. 같은 침묵인데 날에 따라 다르게 느껴져요. 남편이 그냥 조용히 앉아서 햇살을 보고 있는 날은 그 침묵이 평화롭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남편이 뭔가 불안해하면서 아무 말 못하는 날은 그 침묵이 답답하고 무거워요. 걷는 것도 힘들어졌어요. 예전엔 동네 한 바퀴 같이 돌았는데 이제는 현관에서 베란다까지도 제가 부축해야 합니다. 그래도 날씨 좋은 날엔 밖에 나갑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아파트 앞 벤치까지만. 거기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 보고 바람 맞고 잠깐 있다가 들어와요. 그게 남편한테도 저한테도 좋은 것 같습니다. 바깥 공기를 마시는 남편 얼굴이 안에 있을 때랑 달라요. 표정이 좀 부드러워집니다. 의사 선생님이 이제 준비를 해야 할 것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말씀 안 해도 알았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에 오는 길에 울었어요. 울고 싶지 않았는데 눈물이 났어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보면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옆자리에 아무도 없어서 다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들어와서 남편 얼굴을 보는 순간 울음이 멈췄어요. 소파에 앉아서 손을 무릎 위에 얹고 있는 남편이 그냥 거기 있었습니다. 숨을 쉬고 눈을 깜빡이고 살아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살아있다는 게 그게 전부였어요. 그 전부가 충분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가 있어요. 비슷한 처지에 계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처럼 혼자 감당하면서 아무한테도 말 못하고 계신 분들이요. 지치는 게 당연하다는 걸 말하고 싶었습니다. 힘들다고 하는 게 남편을 덜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것도요. 한계가 오면 도움을 구해도 된다는 것도요. 도움을 구하는 게 포기가 아니라는 것, 그걸 제가 너무 늦게 알았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제일 말하고 싶었는데요. 치매에 걸렸다고 해서 그 사람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기억이 지워져도 그 사람 안에 있는 무언가는 남아 있어요. 제 남편은 저를 수님이라고 부르지 못해도 제가 손을 잡으면 꼭 줍니다. 제 목소리가 들리면 불안해하던 게 잦아듭니다. 제가 웃으면 따라 웃습니다. 그게 기억이 아니어도 뭔가 남아있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면 그게 뇌세포 어딘가에만 저장되지 않는 것 같아요. 더 깊은 어딘가에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자리에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40년을 같이 살면서 쌓인 것들이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고 저는 믿고 싶어요. 믿어야만 살 수 있으니까요.
그 믿음이 과학적으로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상관없어요. 제게는 그게 사실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밥을 짓고 옷을 입혀드리고 손을 잡습니다. 당신이 나를 잊어도 나는 당신을 기억합니다. 당신이 기억하지 못하는 우리의 시간을 제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처음 만난 날의 그 눈빛도, 봄날에 들고 온 카네이션도, 아이들 자라는 걸 옆에서 같이 지켜봤던 것도 다 제 안에 있습니다. 그 기억들이 제가 오늘을 사는 이유예요. 그 기억으로 내일도 살아갑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 혼자 버티고 계신 누군가에게 닿았으면 합니다. 당신은 잘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도,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아도 당신이 오늘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지치는 날도 있고 무너지는 날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무너졌다가 다시 일어서는 것, 그것도 사랑이에요. 오늘도 정말로 잘하고 있습니다.